안녕하십니까. 네. 3, 4월 달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월요일 달에 이제 정리를 하는 강의라서 3, 4월 달에 이론을 정리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 달은 압축해서 거의 외워야 될 것들만 체크하기 때문에 3, 4월 달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7, 8월 달 문제 풀이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두 번째 3, 4월 달 강의는 복습 당연히 꼭 하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복습은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다음 주까지 이 촬영된 거를 촬영하고 있죠. 이거를 적어도 2번 정도는 듣고 오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해도 문제지만 머리에 담아두는 것도 문제 같아요. 자꾸 까먹죠. 그죠? 돌아서만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 돌아서만 까먹는 거를 시험에 임박해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미리 반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달 동안만이라도 다음 주까지 촬영해 놓은 걸 2번 정도 더 보고 오시게, 그걸 꼭 해주세요. 적어도 2번입니다. 더 보면 더 좋은데 지겨워서 못 보죠. 듣다 보면 조금 아는 게 나오죠. 우리 뭐 재밌는 영화도 2번, 3번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는 더 하죠. 재미도 없는 데다가 2번, 3번 보라 그러면 짜증나서 안 본단 말이죠. 지겨워서 안 보게 돼요. 보다 보면 아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지겨워도 꾹 참고 2번 정도는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3, 4월 달 강의는 11, 12, 1, 2월 달에 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11, 12, 1, 2월 달 들은 것만 갖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장 가면 한 50점대 나와요. 5, 60점대. 물론 그거 갖고도 붙을 수는 있어요. 아슬아슬하죠. 조금 더 나오기 위해서 3, 4월 달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으실 때 특히 이해가 안 되면 또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법은 이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해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다리 입구에 편말이 하나 써 있다. 승용차 통행 금지. 근데 나는 화물차로도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럼 승용차 통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 법이 있더라. 근데 화물차를 통행한다. 그 다리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말에 분명히 승용차 통행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난 화물차로 운전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승용차 통행 금지니까 화물차는 더욱이 안 되겠지. 그죠? 승용차를 통행 금지한다는 건 이제 하중이 있으니까 걸어서만 다니라 그런 의미잖아요.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승용차를 통행 금지한다면 화물차는 무거우니까 더 안 되겠지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요. 승용차 금지니까 화물차는 당연히 되겠지. 이 2가지 해석이 가능. 법이란 게 그래요. 법이란 게 어떤 조문이 있을 때 그걸 반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승용차 통행 금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화물차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화물차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나는 승용차 통행 금지니까 화물차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승용차 안 되니까 화물차도 당연히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려봐야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승용차만 금지했지 화물차까지 금지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럼 그 대법원의 결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해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해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좀 각설하고 18페이지에 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법 총칙은
적어도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적어도 9문제 내지 10문제 전부가 법률 행위라는 놈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효 요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자, 그럼 법률 행위는 뭐냐?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등을 하게 되면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따위를 했다 그러면 각과 을 사이는 권리와 의무라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그 법률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에요.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그 계약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이게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 4개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4개가. 법률행위라는 놈의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표시라고. 자동차와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이게 나오죠. 여기서 2-3문제, 여기서 2-3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갑이 직접 하질 않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 야, 네가 좀 해줘. 이렇게. 그걸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와 관련 게 또 한 2-3문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즉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대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계약 따위를 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 따위를 붙여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 같은 것들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관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부관이 없는 법률행위하고 분명히 다르죠, 성격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 부관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총 4가지 유효 요건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 3놈이 핵심이죠. 요거 합쳐가지고 보통 7문제 내지 9문제가 8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관에서 1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민법이. 그러니까 유효 요건이 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조문 순서상으로는요, 여기요 부관보다 먼저 나와요. 조문 순서상으로, 민법 조문 순서상으로는. 근데 논리적으로는 유효 요건이 어떤 걸 살펴보고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법률행위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총 5개 파트에서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째,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우리 교재 18, 19, 20, 21, 22페이지까지, 23페이지까지, 아니구나, 25페이지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이에요.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수업을 다 듣고 복습할 때 이제 한 번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틀을 잡고. 그리고 이제 26페이지로 가면 권리 변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리 변동은 이런 거예요. 법률 행위와 같은 계약을 했을 때 그 결과,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좀 전에 계약을 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게 권리 변동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권리를 기준으로 보면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면 을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권리 취득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권리자가 바뀌어요. 갑에서 을로. 권리의 변경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갑은 권리를 상실하게 돼요. 권리의 소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 당사자에게 권리가 변동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게 요거예요. 권리 변동.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유효 요건을 갖췄다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그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는 다 하고 나서 끝에 봐야 되는데 어차피 결과라는 건 그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권리 변동. 거기에 의해 보면 양가로 2번에 법률관계라는 표현이 나오고 양가로 3번에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권리 변동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권리의 취득과 권리의 변동과 권리의 소멸이라고 해야 돼요. 이 간혹 가다가 요거를 그 예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뭐는 뭐뭐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요 권리의 취득과 권리의 변경과 권리의 소멸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고 얘가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연결해서 머릿속에 간단히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나온다. 간혹. 그중에서 권리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해서 취득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물권편으로 가면 우리 2편 물권편 14문제가 나오는 물권편에 가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나오고 그 소유권 파트를 보면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몇 개가 나와요. 뭐 취득시효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이 어떤 건지 개념을 살짝 생각하고 그 예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취득시효라는 제도. 이게 원시취득이야. 반면에 승계취득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중에서 이 설정적 승계는 역시 물권편에 가면 제한물권이라는 게 나와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들이 나옵니다.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이렇게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을 설정적 승계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한물권의 취득, 지상권, 저당권의 취득 같은 것들. 반면에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매매 등을 통해서 특정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정 승계와 상속 등을 통해서 여러 개의 권리를 한꺼번에 승계받는 포괄 승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라고 생각하고 요 포괄 승계 예가 나와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이렇게 원시취득, 승계취득 구별하고 그 다음 승계취득을 다시 구별하고 그중에 설정적 승계가 뭔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고 이전적이 다시 둘로 나뉘는데 그중에 포괄 승계 예가 있다. 그 예를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취득은 요 정도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런 형태가 있구나. 두 번째로 변경이 나오는데 변경은 세 가지 형태. 주체가 변경, 내용이 변경, 작용이 변경. 작용은 다시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한다. 내용의 변경은 또다시 수량이 변경되는 양적 변경과 즉 부피가 달라지고 권리의 부피가 크기가 달라지는 게 있고요. 성질이 변경되는 질적 변경 두 가지가 있다. 그중에 주체의 변경은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권리자가 바뀌는 걸 주체 변경이라 한다.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의 변경 중에서 양적 변경은 건물 증축 같은 거 생각해보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가 2개 층을 증축했다면 7층 건물로 소유권의 크기가 분명히 커졌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질적 변경이에요. 여기서 건물 증축을 민법에서는 부합이라고 하고요. 부합이라는 놈은 첨부라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소유권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부합에 의한 건물 소유권의 변경. 그러면 아 양적 변경이구나. 내용의 변경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질적 변경인데요. 두 가지 예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A라는 물건을 샀는데 그 A라는 물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A 물건이 멸실이 됨으로써 을이 A 물건을 넘겨달라는 권리가 소멸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물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즉 권리 자체가 바뀌는 이런 게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물상대위라고요. 갑 소유 땅 나대지가 있고요. 갑이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땅을 경매 넣어가지고 그 땅 경매 대가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땅이 중간에 수용이 되어버리면 을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는 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없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바뀌어요. 그죠?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상대위를 통하여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것도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질적 변경의 예 두 개를 꼭 기억하셨다가 요 작용의 변경하고 구별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용의 변경도 다시 예를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만약에 있다. 이 저당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 1번 저당권자가 먼저 회수하고 남는 걸 2번 저당권자가 회수합니다.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은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달라요. 힘이 세기가 달라요. 1번 저당권이 훨씬 강력하죠. 먼저 받으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효력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작용의 변경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보시겠지만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라는 힘이 없어요. 그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 따위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는 임차권이, 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뭐가 바뀌었다? 효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질적 변경에 예 두 개 하고요. 작용의 변경 예 두 개를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이 나오고 소멸은 개념만 보시면 돼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건물 따위가 철거되거나 댐 건설 등으로 토지가 물에 잠겨버려요. 이걸 토지의 포락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절대적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주체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구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죠? 여기에 저 상대적 소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 지금 체크해 드린 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26페이지부터 쪽으로 나와 있고요. 26페이지 밑에 5번째 줄 원시 취득 4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승계 취득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전적 승계 중에 포괄 승계 예를 꼭 확인하시고요. 설정적 승계는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등이 있더라. 그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 필요 없고 밑에 변경이 나옵니다. 그중에 2번의 내용의 변경에 동그라미 1번 질적 변경이 있죠. 그 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 꼭 하시고요. 양적 변경에는 첫 번째 줄에 가면 물건의 부합이라고 돼 있죠.
아까 뭐였었죠? 건물 증축 같은 것들, 증축 같은 것들. 다음 페이지 작용의 변경에 얘가 또 두 개 있습니다. 그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작용의 변경 중에서 저당권의 선의 승진은 권리의 내용적 변경이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죠. 내용적 변경이 아니고 작용의 변경이 되겠죠.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권리 변동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변동이 되는가?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요건. 자, 원인에 따른 결과가 요거죠. 이걸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권리가 변동되는 건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그게 법률 효과. 그 원인이 법률 요건. 이렇게 됩니다. 이 원인에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거라 그랬죠. 자, 계약 잘 생각하세요. 매매 계약 같은 거. 내가 저 물건을 원해. 그래서 돈 주고 사지요. 그래서 내가 원한 걸 손에 넣지요. 그게 법률 행위예요. 당사자가,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돼. 이걸 법률 행위라 하자. 반면에 상속 같은 건 어때요? 내가 원해서 권리가 나한테 상속되는 게 아니죠. 피상속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즉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를 법률 행위라 하자.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제2절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네모 안에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양가로 1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에 따른 결과를 법률 효과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또 있다. 그걸 법률 사실이라 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는 되짚어가면 법률 요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그 법률 요건은 이런 놈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걸 법률 사실이라 하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법률 사실이 또 박스 안에 딱 나와 있죠. 이거 다 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적법행위에 보면 기억과 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이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간혹 가다가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법률 사실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물어보게 되면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를 구별하라라는 게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보더라도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답으로 나오는 게 그 준법률 행위 표에 보면 표현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라고 되어 있고 그 의사의 통지 중에서 각종 최고, 요 최고가 답으로 나옵니다. 최고라는 놈이. 자, 그러면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뭐가 다른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변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의사표시도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예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준법률 행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이 된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 구별하라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 그때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주로 물어보면서 답은 최고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가끔 미친 사이코패스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요. 이 준법률 행위 중에 그 표 중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잖아요. 요거 구별하라고 물어보는 개또래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물어볼 때도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고요. 4개가 이거예요. 무슨 통지, 무슨 승인. 요 4개를 요걸 깔고요. 답으로 하나, 최고가 또 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표시가 아닌 것 골라라 또는 다음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럼 답은 딱 하나, 최고 고르면 돼요. 최고가 좀 중요합니다. 법률 사실 중에서. 이 최고라는 것은 2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가 독촉하는 게 있죠. 돈을 갚아라. 이걸 이행 최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권리자한테 너 그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의 의미의 최고가 있고요. 권리 행사 여부를 물어보는 최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독촉을 하든 물어보든 그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라는 놈이다. 뭐 정확하게 의사의 통지다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하고요. 무슨 통지 승인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법률 사실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법률 사실은. 자, 이렇게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준법률 행위 등이 모여서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을 구성함으로써 그에 따라 법률 행위의 경우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고 법률 규정의 경우엔 행위자의 원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한 세트. 여기서 간혹 한 문제가 나와. 간혹. 그리고 나머지는 한 장을 넘기면 법률 행위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33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는 아까 계약 같은 거라고 했어요. 자, 법률 행위가 뭐냐? 인간의 행위다.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 표시라는 게 들어있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 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그 의사 표시한 대로, 즉 원한 대로 법률 권리가 변동이 되는 이런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따라서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의 관계라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와 엔진, 찐빵과 안고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어쨌든 이걸 법률 행위라 하자. 그리고 그 종류를 간혹 또 물어봅니다. 법률 행위 종류. 한 장을 넘겨보면 법률 행위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 41번 문제도 이 종류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작년에 첫 번째 문제도 법률 행위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단독 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눠요. 물론 합동 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합동 행위는 몰라도 되고요. 단독 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단독 행위는 일방적인 거고요. 계약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각과 그리 헤어질 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게 단독 행위고요. 서로 합의를 헤어지는 게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먼저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문 중에 무슨 매매계약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있질 않고요. 보통 3가지가 답으로 나옵니다. 합의 해제라는 게 답으로 나옵니다. 합의 해제. 합의라는 말이 있으니까 계약이겠죠. 그죠? 매매 예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채무 인수라는 게 나옵니다. 채무 인수는 계약인데요. 이런 거예요. 채무 인수는 병이 갑한테 가서 야, 너
을한테 100만 원 꾼 게 있다며. 그거 갚을 돈 있냐? 없어. 내가 대신 갚아줄까? 청약. 갑이 오케이. 승낙. 그래서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될 돈을 병이 대신 갚아주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 이게 채무 인수라는 거예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건 3번 답으로 나올 거예요. 요건 각각 한 번씩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작년의 경우에는요, 역시 미친 개또라이가 출제원으로 들어갔죠. 더 세부적인 걸 물어봐요.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없는 것과 상대방이 있는 걸로 나눕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거나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게 보통인데, 자, 없는 거 요걸 물어봤죠. 그리고 상대방 없는 거, 유언이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동산 소유권 포기가 나옵니다. 동산 소유권 포기는 물건 버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그게 동산 소유권 포기예요. 어쨌든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라는 형태의 한 문제 하고요. 이런 문제 하고요. 단독행위를 또다시 상대방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별하라라는 문제. 이렇게 한 2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거 말고도 많죠, 계약은.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답으로 나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요게 답으로 나온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요. 함부로 못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단독행위 특징이라고 동그라미 한 번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 2개가 있어요. 기억은 뭐예요?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나여 허용된다. 이게 원칙. 또 하나 니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건 나중에 이제 부관 가서 다시 볼 겁니다. 단독행위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 그 제한이 2개. 법에서 허용될 때만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조건 기한 따위를 함부로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거. 그중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나중에 조건 기한 가서 다시 볼 겁니다. 일단 단독행위 특징 2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단독행위 계약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없는 것과 있는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단독행위 특징 2가지 눈도장을 찍어두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종류에서는. 두 번째 종류를 물어보는 게 오른쪽 35페이지 밑에 보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가끔 나와요. 요건 이제 종류를 구별하는 경우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물권법 가서도 또 한번 써먹게 됩니다. 이 개념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법률행위를 구별하게 되고요. 처분행위는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줬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요. 갑과 을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갑은 어떤 의무가 생겨요?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이렇게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거를 뭐라 하자? 채권행위를 하자. 의무 부담 행위. 자, 이 채권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냐?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1월 10일 날 이 A 토지가 병소유여도 돼요.
타인 물건이어도 돼요. 왜? 약속만 하는 거니까. 그죠? 1월 10일 날 갑이 다이렉트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1월 20일까지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저 A 토지가 갑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이 A 토지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채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도 유효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 유효. 즉 타인 물건 매매 계약도 유효 또는 타인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채권 행위 특징이에요. 반면에 1월 20일 날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의무를 이행했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죠. 이런 걸 처분행위라 하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종국적으로 변동이 될 때 그걸 처분행위라 하죠. 당연히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를 구별하는 이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유무효.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 그래서 구별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 지금 A 토지라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죠. 그게 물권행위. 반면에 갑이 을에게 상품권을 팔았어. 채권 양도.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꿔준 게 있는데 야, 돈 갚지 마. 채권 포기.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 또는 소멸시켰죠. 이런 걸 준물권행위라 하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했느냐 채권 따위를 처분했느냐에 따라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준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게 채권양도, 채권 포기. 채권 포기는 다른 말로 채무 면제 이렇게 됩니다. 채권양도 쉽게 생각해서 상품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았어. 이게 채권양도예요. 채권 포기, 상품권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아깝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의 형태로 법률행위 종류를 구별을 먼저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가면 4번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비출연행위는요. 행위한 자의 재산이 감소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하진 않아. 동산 소유권 포기. 내가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려버리면 분명히 내 재산은 감소했어. 하지만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아. 이런 비출연행위가 하나 있고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해줬어. 이 동의도 법률행위인데 부모가 동의를 했다 해서 부모 재산이 증감하진 않죠. 그 두 가지 형태가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지만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동산 소유권 포기. 또는 부모의 동의처럼 재산 증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두 가지 형태를 비출연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출연행위는 또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상행위는 매매처럼 양당사자가 출연행위를 해요. 갑은들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줌으로써 갑은 소유권 감소, 을은 소유권 증가. 그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현금 재산 감소, 현금 재산 증가. 이렇게. 갑이 을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넘겨주는 게 갑의 출연행위고요. 을이 매매를 통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양당사자의 출연행위가 있죠. 유상행위라고. 반면에 갑이 을에게 땅을 증여를 합니다. 증여로 끝, 즉 갑의 출연행위로 끝.
이게 무상행위. 양당사자의 출연행위가 있으면 유상. 어느 일방의 출연만 있으면 무상.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계약법으로 가면 뭐로 나와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법령의 종류와 관련해서 세 가지 형태 지금 체크해 드린 거 그거는 꼭 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됐다고 했어요. 37페이지 예제 보세요. 이따구로 나온다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고르래. 답이 보이죠? 네? 여기 보세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고르라. 뭘 고르라는 거예요? 계약. 답이 셋 중에 하나라니까. 합의, 해제, 매매, 예약, 채권, 채무, 인수. 답이 4번. 얼마나 쉬워. 그죠? 이딴 식의 문제가 간혹 나온단 말이죠. 뭐라고요?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시나? 궁시렁 되시는 분은 이제 비 맞은 중이 하나 있고요.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러죠. 비 맞은 스님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냐고. 역시 또 여기 또 이제 불교를 또 전폭적으로 믿으시는 분 계시는데 제 종교를 폄훼하는 표명이 아닙니다. 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예. 뭐만 말만 잘못하면 뭘 폄하한다고 말이죠. 말 조심해야지. 저는 정치, 종교, 지역, 남녀 다 중립입니다. 저는. 예, 저는 중립. 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좋게 말하면 중립이고 나쁘게 말하면 박쥐죠. 그죠? 아이고. 요즘 아주 그냥 세상이 그냥 뭐 우리나라는 대선 있고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 났고 야, 그 우크라이나 애 죽는 거 보니 애 꼬맹이들 죽는 거 보니까 진짜 와, 전쟁은 나면 안 되겠죠. 그저께인가요? 그 18개월짜리 애가 박격 포탄인가 뭐 맞아고 이렇게 은행에 아빠가 이렇게 포대기 싸서 이렇게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와, 진짜 그 제가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다가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나도 우크라이나 갈까? 그랬더니 이혼하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한 명 갔잖아요. 뭐 이근인가요? 뭐 갔잖아요. 의원군으로 가보겠다고. 네? 네, 저 팀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사전죄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개인적으로 전쟁하면 처벌하는 범죄. 형법에 사전죄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금지한 전쟁을 스스로 수행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아마 이걸로도 처벌될 거고요. 여권 무효로 시켜가지고 말이죠. 여권법 위반도 되고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갔을까? 그냥 갔겠죠, 그죠? 네. 아이고 참나. 그 푸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치매가 아닌가 싶어. 그죠? 판단력도 한 10년 전에 푸틴하고 지금 푸틴하고 약간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 자기 측근하고 회의할 때도 보면 책상 이따시맣게 멀리 한 6m 떨어져 갖고 앉아 갖고 하잖아요. 잘 들리지도 않고. 그죠? 어젠도 보니까 무슨 국방부 장관하고 러시아 참모총장하고 회의하는데 보니까 푸틴은 여기 앉아 있고 참모총장하고 저 저기 끝에 두 명이 꼴랑 앉아 갖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회의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나라요, 그게? 예? 도대체. 아이고 씨. 에이. 거지 같은 씨. 열받아. 씨. 가요? 갈까요? 우리 애들 둘이 아빠 그러지 말고 그냥 혹시라도 북한이나 오면 우리나 지켜 그러면서 예비군은 예시장 쪽 끝났고 민방위도 끝났고 할 게 없어. 자, 각설하고 종료하다 말고 갑자기 옆길로 새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네. 자, 37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법률의 요건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죠? 자, 법률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립요건, 또 하나는 유효요건.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매매 계약을 했니 안 했니 그게 성립요건이고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그게 유효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행위 요건이란 건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가 각각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이란 건 어떤 특정한 행위만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건은 크게 4개.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 유효 요건, 특별 유효 요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중에 일반적 성립 요건은 3개. 당사자가 존재할 것, 목적이 존재할 것,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것.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머리 딱 넣으셔야 돼요.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 표시의 존재. 그리고 일반적 유효 요건은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할 유효 요건 3가지예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세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 유효 요건 중에서 2군, 2파트. 목적 요건과 의사 표시 요건. 그죠? 이제 그걸 이제 뒷중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설령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갖췄다 하더라도 혼인 같은 것들은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 광고 계약이라든가 계약금 계약 같은 것들은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걸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특별 성립 요건에 혼인에 있어서 신고 정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요물계약이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그 요물계약이라는 게 나오면 특별 성립 요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유효 요건이 나오죠. 특별 유효 요건 중에서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요게 특별 유효 요건이고 여기서도 이제 합쳐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 유효 요건과 특별 유효 요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뼈대를 잡으려고 38페이지, 39페이지를 보는 건데 거기서 추가해서 체크할 것들 나머지는 앞으로 보게 될 텐데 38페이지 보면 밑에 보충이 있습니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고. 요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갖춰야 될 유효 요건을 말합니다.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계약 당시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의사능력하고 행위능력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른쪽 맨 위에 가면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게 되고요. 무효라고, 무효. 만취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행위능력은 법률 행위능력을 말하는데 즉 계약을 체결할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게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와 같이.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 또 요 2개가 결합이 될 수도 있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무효와 취소의 병존,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형. 인정되겠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 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맨 밑에 보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는데 이건 농지매매의 유효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결론을 딱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매매 유효 요건이 아니다. 됐죠? 그 정도 뼈대를 잡고 40페이지 보면 되죠. 목적이 나왔죠?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의 목적이란 아까도 봤던 법률 효과, 권리 변동, 계약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의사, 법률의 내용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계약을 했어. 원하는 게 있겠지. 그게 법률의 목적. 내가 A 토지를 샀어. 원하는 게 뭐예요? A 토지 소유권 취득. 그런 걸 법률의 목적.
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네 가지. 첫째, 확정성. 당연하죠.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다만 이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자, 확정되어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제 몇 동, 제 몇 호를 지정해서 분양받았다. 확정돼 있죠. 그게 확정성이에요. 또 하나는 확정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계약할 때 동호수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입주 시에 전산 추첨한다. 그럼 입주 시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확정성이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그걸 의미한다. 그것만. 두 번째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언제? 행위 당시. 계약 당시.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했는데 1월 10일 날 각과을이 주택을 매매했는데 1월 9일 날 멸실이 됐다. 1월 15일 날 멸실이 됐다. 다르죠.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했는데 9일 날 이미 멸실됐다면 10일 계약 당시 이미 주택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게 원시적 불능. 반면에 1월 10일 날 주택이 멀쩡히 있었는데 15일 날 멸실됐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죠.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그러니까 행위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만 무효. 행위 이후 불가능한 경우는 유효. 이렇게 유효. 그 다음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요. 이건 계약법 가서 따로 볼 건데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원시적 불능 하면 머릿속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딱 떠올라야 돼.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또다시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위험 부담 이 세 가지 제도는 계약법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하고 매치를 일단 딱 시켜놔야 돼요. 됐죠? 두 번째, 원시적 불능이 두 종류가 있다. 전부 불능과 일부. 후발적 불능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저쪽 계약법 가서 보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은 나눌 수 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 어떤 거예요? 집이 전부 멸실됐어. 전부 불능. 지붕만 멸실됐어. 일부 불능.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했는데 9일 날 주택이 전부 무너져 내렸어. 전부 불능. 9일 날 지붕만 무너져 내렸어. 일부 불능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은 나눌 수 있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는 137조가 적용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만 나중에 매매 계약을 가면요. 담보 책임이란 게 있고요. 우리 지난 순환 마지막 매매 부분에서 담보 책임을 설명드리면서 수량 부족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1000평을 매매했고 토지 대장에도 1000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0평밖에 안 되더라. 있었죠? 그러면 계약 당시 700평밖에 안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 300평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근데 그거는 뭘로 처리했어요? 담보 책임.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는 계약법상 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것만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을 정해서 면적을 정해서 매매를 했는데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원시적 일부 불능이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고 담보 책임으로 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것만 따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가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목적의 요건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이 확정성하고 실현 가능성 간단합니다.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성도 원시적 불 시험 보려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만 구별하실 수 있어도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그 정도만. 중요한 게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그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